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후미 22회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나는 꼽살이다 호미 22회. 오늘 선띠리 용띠리 나와 있고요. 우띠리가 용띠라. 예. 우띠리는 얘가 애늙은이라서 그러니 왜 이렇게 신문에 광고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실종. 그렇지. 사람을 찾습니다. 예. 예, 오늘 결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잘 안 보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어디가 아픈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 대신에 지난주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어요. 예. 우리 용띠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줘. 너무나 발칵 뒤집힌 일들이 많이 많아요. 있어가지고. 누난 땅콩을 좀 땅콩. 우리 조연아 부사장님. 네네네. 조연아 부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만났습니까? 대한항공의 아니 신문에서 같이 봤는데 만난 듯이 얘기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대한항공의 조직 문화를 알겠더라고요. 대한항공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지금 대한항공의 여러 가지 가려진 걱정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 오너 일가의 이런 문제는 워낙에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문제 인식도 안 했대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이.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3년 내로 중국의 항공시장이 또 개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는 대한항공이 완전히 끝난다. 이런 위기감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지. 근데 이런 와중에 그 오너들이 막 이 경영 위기, 앞날에 뻔히 지금 도사리고 있는 이런 위기, 이 리스크를 해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완전히 결정타를 매겨버렸으니. 오늘 주가도 보니까 좀 떨어졌더라고. 네. 사람들이. 근데 참 놀라운 게 말이죠. 그렇게 조연아 부사장 그 나쁜 짓을 해놓고 말이죠. 때리기도 하고 무릎 꿇리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고 뭘 던지기도 하고 그래놓고는 그 뒤에서 지켜본 사람 회유하려고 했고. 근데 회유도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회유하는 게 아니라 모형 비행기와 달력 보내주겠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번 사태 보니까 국격을 떨어뜨리는 건 국격을 가장 떨어뜨린 건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스스로를 말아먹는 건 그 집안 따님 조연아 부사장인 것 같고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디스하는지 모르겠어. 셀프 디스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연아 씨랑 이름이 비슷한 조연오 씨는 어떻게 이 사태를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연입니다.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좀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그거는 누구냐면 저기 새누리당의 누구잖아.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연호입니다. 그래, 이제 정신 차렸네. 제가 송년회가 많아서 술 마셔가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안 보이셔가지고. 요즘 감옥 갔다 와서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이게 목소리가 심영래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연아 사건 보면서요. 정말 늘 생각하고 알고 있던 장면이지만 알고 있던 거지만
그 적나라한 장면을 보면서 이 나라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승무원이나 사무장을 이렇게 막 무릎 꿇리고 쌀떼질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그 팜플렛 조각 같은 걸로 손등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 봉건 시대 때 양반들이 그 노비 부리듯이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사실 뭐 그 주식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주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어쨌거나 법인이고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아주 뭐 개인 몸종 부리듯이 이렇게 무릎 꿇리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하고 이런 게 야, 봉건 시대 노비 부리는 듯한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국민들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은 자기는 거의 치외법권이고 무소불위고 뭐 국민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냥 투영되어 있는 장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아니 그 양반 조현아 씨가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가 저기 있나 봐요. 그 김포공항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로 이제 출두를 하는데 그 공항동 항공 철도사고조사위원회 건물 2층인데 거기 대한항공 직원들이 미리 와가지고 곧 1시간 후에 우리 부사장님이 나와서 조사를 받는데 이미 다 청소를 했는데 청소하신 우리 환경미화 아주머님한테 또 청소를 해달라고. 우리 저 부사장님이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청소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에 대한항공에서 거짓 해명을 했잖아요. 뭐 매뉴얼대로 안 해가지고 임원이 질책을 한 거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그런 매뉴얼조차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짓 해명. 그래놓고는 임원은 잘못 없다. 그러니까 조연아는 잘못 없고 이 직원이 잘못한 것이다. 가불이죠, 가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런 해명이 나왔을 때 그 떠돌았던 소문이 뭐냐면은 이 홍보실 직원들이 조연아를 디스한 거다. 나중에 다 그 사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게 어마어마한 역풍이 날 텐데 그걸 알고 그렇게 일부러 엿먹이는 해명을 한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나돌았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사진도 말이야. 좀 오너 일가면 좀 이쁜 사진을 돌리셔야지. 가장 그 일그러진 막 조연아 씨 얼굴을 돌려가지고 혼났다. 홍보실 직원들이 뭐 그런 또 후문도 있고. 이거 어떻게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는데. 아니 저만 해도 나를 입이 많이 튀어나온 사진을 돌린다 그러면 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왜 내가 입이 튀어나왔어? 튀어나왔어요? 아니요. 누님은 흠결이 없는데요. 콧구멍이 약간 크다는 그래. 거. 근데 이게 술이 왼수입니다. 그 조연아 씨도 나 와인 2잔 마셨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얼마나 술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온도가 확 달라지면 필름이 끊겨버려요. 그런 약간 그런 그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비행기 타면은 또 공기도 바뀌고 또 이렇게 붕 뜨면서 뭐 신체적으로 뭐가 또 잘못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붕 뜨지 않았고요. 뜨지는 않았어. 그래. 아마 정신이 붕 떴던 것 같아요. 그래. 제 소개도 안 했어요. 하여튼 저는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여왕벌로나 순학질로나. 근데 오늘 이 사태를 얘기하다 보니까 순학질은 제가 아니고 명함을 못 내밀 딴 분에게 순학질을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김미화입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 딜 시사돼지용 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 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지난 3년간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석탄재는 2,538만 톤입니다. 이 중 17%인 444만 톤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가 380만 톤에 달합니다. 국내 석탄재는 땅에 묻으면서 추가로 일본에서 대량의 석탄재를 수입하는 이유는 뭘까? 일본에서 석탄재를 들어오면 오히려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비용보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폐기물들이 들어올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같은 석탄재로 만든 시멘트는 얼마나 안전할까? 취재진은 시중에 유통되는 시멘트 4가지를 무작위로 꼽아 민간 연구소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4가지 모두 맹독 중금속인 납과 대표적 발암물질의 하나인 육과 크롬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세상에 알린 민간 환경운동가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시멘트에는 발암물질 육과 크롬과 납, 크롬, 카드뮴, 비소 등한 온갖 유해 중금속들이 가득해요. 외국 시멘트하고 비교하면 외국 시멘트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쓰레기를 사용하면서 시멘트 사용 기준이 단 하나도 없었고 배출가스 기준도 없었고 시멘트 안전 기준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부 아파트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방사능이 오염된 산업 폐기물이 사용됐고 이 때문에 완공된 아파트 벽에서 방사능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방사능 시멘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입니다. 최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이른바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고발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픈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시멘트란 우리를 병들게 하는 사회적인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절돼야 된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최 목사가 이처럼 시멘트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환경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병성 목사가 환경 문제에 눈을 뜬 것은 지난 2001년입니다. 영성 수련을 위해 강원도 영월에서 생활하던 최 목사는 당시 서강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강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나는 꼽살이다 호미 22회는 우리가 그동안 토건에 관한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오늘 토건 얘기 좀 할 겁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파트를 짓든 다리를 놓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뭡니까? 철근? 철근도 많이 쓰시면 콘크리트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렇죠. 콘크리트. 네. 그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꼭 써야 하는 게 시멘트인데 오늘 그 시멘트 얘기를 깊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 교회보다는 시멘트 얘기로 더 많이 언론에 나오는 분이세요. 최병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얘기하기 전에 우리 낙곱살 규칙 알고 계시죠? 누구든 띨로, 네, 띨로 통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병띨 어떻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 느낌이 왔지만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띨띨해 보이네요. 네. 병띨하니까. 네. 하여튼 우리 선띨이가 오늘 병띨님을 강력 추천해서 모시고 나왔어요. 왜 이분을 강력 추천하셨는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목사님 안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시절 때부터 이제 인연을 맺었는데 그때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업을 거의 뒤로 미루실 정도로. 그러면서 근데 사실 뭐 통일돼 있는 거죠. 예. 이제 목사님 인생에서는. 근데 그때부터 스강지킴이 활동을 하셨고 또 그때 사실 시멘트 이야기도 하셨는데 최근 와서 이제 이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다시 이제 강하게 제기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동안 다루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또 환경단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크게 제기를 안 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목사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들고 나오시면서 그 상당히 큰 여론의 반향을 얻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하여튼 이렇게 이 살아가는 공간이 아파트 건물들인데 그래서 사실 시멘트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생활 속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분으로
병뜰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진짜 생각해보면 밖에서 생활하는 거 이외에 그럼요. 인생에 네. 뭐 거의 많은 부분을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시멘트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호흡한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 저 병뜰님은 노나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때 몇 번 모셨었습니다. 4대강 문제 그렇죠. 있을 때 네. 그때도 모셨고 시멘트 이야기도 우리 네, 한번 병뜰님하고 했습니다. 했고요. 네. 그 4대강 생태계 파괴 문제 막 이렇게 파헤치시다가 어떻게 또 시멘트 문제를 이렇게 또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4대강 하기 이전에 네. 시멘트를 먼저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2006년 봄부터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고 국정감사 연 3회 계속 다루게 됐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184명이 찬성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이 쓰레기 시멘트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09년 6월 달에 나왔죠. 그럼 그해 쓰레기 시멘트를 종결 지을 수 있는 절호액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명박이가 2009년에 4대강을 시작했죠. 아, 이명박 씨가 친구입니까? 아, 이게 친구도 안 되죠. 아, 예. 예. 너무 친하게 부르시죠. 누님, 영장류와 설치류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해 그 전까지는 쓰레기 시멘트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갔었는데 2009년 가을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놔두고서도 제가 환경부 국정감사에 4대강 증인으로 나가서 4대강 발언을 할 만큼 환경부 국정감사 분위기가 쓰레기 시멘트에서 4대강으로 완전 뒤바뀌죠. 그래서 감사원 결과를 놔두고도 단 한마디도 국회에서 발언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 시멘트야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강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할 수 없으니까 4대강 문제 하자. 그리고 4대강을 몇 년 했고요. 이제 4대강은 종지부 찌었으니까 쓰레기 시멘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쓰레기 시멘트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만두 문제가 막 불거졌을 때 쓰레기 만두 이렇게 그 기자들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두에 무말랭이가 시커멓게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그게 마치 온갖 쓰레기를 집어넣는 듯한 그래서 만두 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었다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런 용어를 좀 조심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이 쓰레기 시멘트 석회석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는 시멘트는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쓰레기라는 용어를 시멘트 앞에 붙이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시멘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석회석 돌로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원래 시멘트는 이렇게 만듭니다. 석회석에다가 점토, 철광석, 규석을 혼합을 해서 유연탄으로 불을 떼서 나오면 이제 클링커가 나와요. 그걸 다시 첨가지를 해서 분쇄를 하면 시멘트가 되는데 석회석을 뺀 나머지 점토, 철광석, 규석 대신에 지금 대체 원료라고 해가지고 석탄재 그다음에 철강소에서 나오는 폐주물사, 철쓰레기,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그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들, 심지어 백혈병을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의 쓰레기까지 전기,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대한민국 모든 공장의 쓰레기들이 다 오죠. 안 타는 쓰레기들. 그다음에 안 타는 쓰레기만 들어오냐? 유연탄 대신에 떼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유, 온갖 타는 쓰레기까지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루는 취재 60분 PD가 이 방송을 취재하겠다고 왔어요. 네. 설명을 해줬더니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에 들어갔죠. 관련 교수한테 물어봤답니다. 폐타이어 들어간 시멘트가 얼마나 유해합니까? 그랬더니 관련 교수 폐타이어가 밖에서 불을 떼는데 뭐가 유해합니까? 그러더래요. 바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관련 교수를 만났더니 폐타이어는 밖에서 불을 떼는 것뿐이라는데 뭐가 유해하다는 겁니까? 진짜 들어갑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멘트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원통형, 소속루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원통형 길이가 70m예요. 거대한 집채만한 크기에 그 안에를 70m 길이의 이 시멘트가 만들어지는 곳에 밖에서 불을 떼가지고 70m 길이 다 온도를 1400도 올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석회석과
하수 슬러지, 소각제, 분진, 제철소 슬래그 온갖 쓰레기와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을 같이 섞어서 네. 처음부터 집어넣어요. 그럼 그 안에서 타고 난 제가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소각제가 쓰레기를 소각한 소각제가 시멘트다. 그리고 우리는 시멘트라 이름을 붙인 소각제 위에 누워 자고 그다음에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다. 말씀 들어보니까 완전 쓰레기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 누님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만두는 네. 사실 기자들이 이제 이 과장에서 지어낸 표현인데 부분이 있어. 이 쓰레기 시멘트는 진짜 쓰레기 시멘트입니다.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 아, 그렇게 만들면 싸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 재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그게 이제 쓰레기 시멘트가 탄생한 이유가 있어요. 네네. 그 전까진 1999년 이전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근데 아파트 건설이 한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IMF가 터졌죠. 건설 경기가 팍 꺾었습니다. 건설 경기가 좋을 줄 알고 모든 시멘트 공장마다 시설 자체를 증설했어요. 그러다가 뒤집어졌죠. 살아남아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근데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가 이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건설사의 폭리가 있는 거예요. 건설사는 그럼 시멘트 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시멘트 값을 올려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정부는 시멘트 값을 동결을 했죠. 그러면 시멘트 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드는 것. 그래서 99년 8월 달에 손숙 환경부 장관이 러시아에 갔다가 사고가 났죠.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 부위 많고 혼란한 틈을 타서 환경부 고위 관료들과 시멘트 업계가 입을 맞춰서 쓰레기 시멘트가 99년 8월 달에 탄생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예, 그래서 환경부장 김명자 장관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인했겠죠. 이런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단 하나의 쓰레기 사용 기준도 없었고 시멘트 제품 안전 기준도 없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게 만들면 더 싸냐? 네.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2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총 시멘트 값은 평균 130만 원입니다. 한 평에 130만 원이 아니라 32평 총 한 가구에 들어가는 돈이. 그런데 그럼 평당으로는 한 뭐 3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 안 되거든요. 시멘트가. 예, 요번에 제가 창원에 지난주에 재건축 단지 강의하고 왔는데 입주 대상으로 평당 분양가가 1,400만 원이더군요. 창원도. 그런데 아파트 한 가구 총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공용 공간까지 합하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쓰레기 안 넣은 시멘트를 만들면 시멘트 업체가 맨 처음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파트값 비싼데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지 않으면 아파트값 더 올라간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정말 사방사방 조사하다가 한 건설업계 사장을 통해서 뽑은 정확한 가격이거든요. 130만 원. 근데 그럼 쓰레기를 안 넣으면 시멘트 값이 얼마나 더 비싸질까? 20% 추가되면 됩니다. 130만 원 20%면 26만 원. 그러니까 많아야 30만 원에서 50만 원만 더 추가하면 쓰레기 안 넣은 건강한 시멘트에 국민들은 살아갈 수 있다. 아무 경쟁성이 없다는 거죠. 그럼 30평 정도에 한 30만 원 정도만 더 쓰면 우리가 괜찮은 그냥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시멘트를 쓸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제 질문은 업계에서 왜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 재처리 싸니까 그런 거예요? 쓰레기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삼성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여기서 타지 않는 그 분쇄할 수 없는 그다음에 쓰레기장으로 가면 쓰레기 버리는데도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엄청나게 돈 들어요. 그러니까 폐자재. 그러니까 건물을 부신 그 나머지의 자재는 가져가지도 않거니와 이것은 처리할 때 돈이 들어간다고요. 저희도 한번 그 쓰레기 처리장에 가봤는데 한 트럭에 얼마더라? 30만 원 돈이 들어갔나? 하여튼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 쓰레기 시멘트가 탄생한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요? 쓰레기 처리비.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우리 국민들도 재활용 봉투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전문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슬러지 굉장히 유해하거든요.
톤당 50만 원, 60만 원을 줘야지만 전문 소각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돈 주더라고요. 예. 그런데 시멘트 공장으로 가면 시멘트 공장이 와서 가져갑니다. 단돈 10만 원만 주면. 그러니까 삼성은 쓰레기 처리비를 톤당 40만 원, 50만 원이 절감되고 시멘트 공장은 톤당 10만 원이랑 공돈이 생기죠.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쓰레기 처리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들을 가져와서 시멘트를 만들면서 쓰레기 처리비로 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논란 삼았을 때 마을 주민들이 이제 막 이제 혼란이 되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아세아 시멘트는 마을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시멘트회사 쓰레기 안 쓰면 망합니다. 라고 주민들 앞에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현실이죠. 그러면 시멘트 업체들이 사실상 간접적인 쓰레기 처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직접적인 그러니까 허가 쓰레기 처리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요? 쓰레기 소각장의 시설로 99년 8월달에 관리법 개정이 뭐냐면 이렇게 쓰레기 소각장의 허가를 받아서 정식 쓰레기를 처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나 다른 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쓰레기 소각장이다. 시멘트 공장처럼 쓰레기를 많이 쌓아놓은 곳이 없어요. 쓰레기 소각장 해봐야 타는 쓰레기 일부인데 시멘트 공장은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철도 녹이고 뭐 폐활용 여기 보시죠. 폐자재 뭐 이런 거 그렇네요. 네. 전기, 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석유화학, 폐석고보드 뭐 별게 다 들어가네. 그러니까 아까 하수 슬러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쓰레기 양도 문제지만 사실 그 독성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뭐 흔히 산업 폐기물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가까운 쓰레기들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우리 사람들 쓰레기 국민들은 쓰레기 이러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국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그렇게 유해성이 높지 않아요. 염소가 좀 높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물건을 쓰고 버리는 쓰레기 이전에 공장들, 산업체에서 그 물건들을 만들면서 생산되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산업 쓰레기는 유해 물질이 더 높고요. 발암 물질과 유해 물질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아무리 고온에 소각해도 그 유기물은 고온에 사라진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무기물, 중금속은 그대로 남습니다. 굴뚝을 통해 나가든지 납과 아연 같이 휘발 온도가 낮은 중금속은 굴뚝을 통해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휘발 온도가 낮은 크롬과 비소와 이런 유해 중금속은 그대로 잔류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소각재가 시멘트다. 잔류하고 그러니까 잔류한 그 소각재가 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멘트는 그 전 세계 어느 나라 시멘트보다 발암물질 유가 크롬부터 납, 크롬, 카드뮴, 니켈, 비소, 수은 이런 온갖 그 맛있는 중금속들이 정말 아주 많지요. 그 대부분이 발암 물질 아닌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일반인들은 산업 폐기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런 발암성이 높은 중금속들이 함유된 것들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지정 폐기물들이 이 쓰레기 시멘트를 만드는데 다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정 폐기물들이 전에 많이 사용됐고요. 근데 지금 환경부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지정 폐기물은 사용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도 근데 고상 지정 폐기물은 안 들어가는데 액상 지정 폐기물 들어갑니다. 폐유기용제, 폐유, 폐페인트 이런 지정 폐기물을 직접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한 단계 거쳐요. WDF라는 이름으로 그 한 가서 분진이랑 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멘트 공장 들어가요. 그럼 밖에서 불을 떼는 거냐? 아니요. 그거 역시 기다란 시멘트 소속로 중간에 싸버려 안으로. 그 안에 태우는 거예요. 지정 폐기물을 사용해요. 근데 방금 지정 폐기물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놀라운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2006년에 시멘트협회가 유업기술원에 우리나라 시멘트 분석을 맡겼어요. 그래서 10개 여기에서 우리나라 시멘트 제품 10개를 분석을 했는데 얼마나 재밌냐면 쓰레기를 지정 폐기물을 사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시멘트 10개를 분석했더니 10개 중에 6개 제품이 그 안에 포함된 발암물질이 지정 폐기물보다 더 많았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각 시험법 육각크롬 발암물질 용출 시험 결과 폐기물 용출 시험법에 따르면 1.5가 지정 폐기물 기준이에요. 그런데 10개 시멘트 제품이잖아요. 하나 10개까지. 네. 1.5가 넘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집에 살아가요. 수억 원씩 주고 샀는데 그 아파트가 집을 짓는 시멘트가 발암물질이 많은 지정 폐기물보다 더 많은 시멘트를 지어왔다는 사실이에요. 끔찍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수년 동안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와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 태우면서 날아간 그 굴뚝으로 가벼워서 함께 날아간 것도 굉장히 몸에 안 좋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워낙 많은 쓰레기를 사용하니까. 예. 그러면 그것으로 지은 아파트. 네. 그러니까 거의 99년 이후에 지은 아파트들은 다 이런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아파트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뭐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파트들을 그러니까 대상으로. 의료인들이 조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그 조사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추정론들은 이제 지난번에 문화일보하고도 기사를 쓰고 했는데 하여튼 폐기물이 시멘트에 쓰여진 이후로 아토피가 증가되었다라는 이제 문화일보 기사도 나왔고 많은 그 의학자들이 보건의학과 교수들이 시멘트가 아토피의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파트를 조사하는 거는 엄청 쉬울 텐데 왜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네. 참 끔찍한 게 이거예요. 환경부는 이름 그대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시멘트에게 쓰레기를 치우라고 쓰레기 허가를 내주면서 시멘트 공장마다 시설 지원금, 그다음에 쓰레기 사용 그다음에 무슨 이런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엄청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이러이러한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라라고 하면서 그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환경부가 25억을 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로 시멘트를 만들었을 때 국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라는 연구나 조사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연구 조사를? 아니 당연히 환경부라든지 해야 관련 뭐 보건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죠. 그 사실은 제가 서울시 있을 때 그 최병승 목사님이 쓰레기 시멘트 문제를 한번 이렇게 좀 그 시 차원에서 좀 풀어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멘트 종류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이제 국내산하고 심지어 중국산하고 이게 시료들을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많이 구해주셔서 뭐 비교 분석도 해보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야기했던 게 아파트에서 구조 벽체를 한번 뜯어서 일부를 가지고 정말 성분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게 살아온 분들의 이렇게 이 지금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걸 한번 좀 역학 조사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근데 와 관료라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뭐 아무런 영향 없다 뭐 이런 식의 결론부터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렇게 막 문제를 제기를 하고 좀 바꿔보려고 해도 처음에 그냥 신용만 거칠 뿐이지 좀 지나고 나면 그냥 그대로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정부 조직부터가 이런 문제들을 그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하지 않으면 사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해서 근본적으로 풀어간다는 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목사님께서 사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거죠. 힘든 싸움 하고 계시네. 지금 자료를 막 얼마나 가지고.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